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순간에 일상이 무너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집안 물건이 미묘하게 바뀌고 말하지 않은 일들을 시어머니가 알고 있는 듯한 느낌. 의심을 넘기려던 그녀는 결국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모든 사실을 기록하기 시작하죠. 과연 그녀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강남 신축 펜트하우스 같은 구조의 고급 아파트.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진다. 박도원이 유리를 아파트 현관에 세워놓고 천천히 둘러본다. 그의 손은 유리의 허리에 감겨 있지만 그 손은 온정이 아니라 점유의 제스처처럼 보인다. 박도원은 스타트업 대표다. 핀테크 회사를 일으켰고 작년 시리즈 B라운드까지 받은 인물이다. 하지만 그의 성공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 모든 초기 자금은 어머니 서인숙이 투자했기 때문이다. 도원이 거실의 바닥 난방과 천장 높이, 싱크대의 벽돌 패턴을 하나하나 설명한다. 마치 부동산 중개인처럼.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다. 소유권의 나열이다. 여기 펜트하우스급이야. 강남에서 드문 구조지. 엄마가 투자한 집이야. 우리한테 준 거나 다름없어. 유리는 웃는다. 하지만 그 웃음은 조금 경직되어 있다. 투자라는 단어가 귀에 걸린다. 투자라는 것은 반드시 그 뒤에 회수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특히 시어머니 같은 여자가 하는 투자라면 더욱. 유리는 고급 변호사다. 탑 로펌 강남 사무실에 소속된 이혼 전문가. 수천 건의 부부 파탄 사건을 손에서 다루었다. 그래서 더 잘 안다. 부부 관계가 깨지는 방식을.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신호에서 시작되는지를.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결혼은 무너지고 있다는 걸 가장 늦게 알아챈 여자가 되었다. 마치 자신이 들여다본 수천 번의 파탄이 자신의 눈을 멀게 한 것처럼. 도원이 침실을 보여준다. 킹사이즈 침대. 양쪽에 스탠드. 안경을 벗어두는 탁자. 침실도 좋지. 여기서 엄마랑 나랑 설계했어. 엄마랑이라는 표현이 다시 나온다. 이미 세 번째. 유리가 침실의 어느 모서리에 서 있는데 창밖으로 해가 진다. 저녁 6시. 신혼집에 처음 들어온 날.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모른다. 도원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이 집에 들어오는 결정적인 순간 시어머니는 없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집의 곳곳에 자신의 흔적을 남겨놨다. 가구 배치, 벽의 색, 주방의 식기 배치까지. 도원이 말한다. 엄마는 너의 스타일도 존중하신다고 했어. 하지만 이 집은 우리 집인 동시에 엄마가 투자한 자산이야. 그래서 관리에는 엄마의 의견이 필요할 수도 있어. 유리가 젓가락을 멈춘다. 당신은 그것도 괜찮다고. 당연하지. 엄마가 없었으면 나는 지금 어디서 뭘 했을까? 스타트업 대표는커녕 평사원이었을 거야. 그 말은 자신의 성공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자신의 무능을 자인하는 말이다. 그리고 유리는 그것을 깨닫는다. 이 남자는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밤이 깊어간다. 침대에 누운 유리와 도원. 도원은 금방 잠든다. 그의 코골이가 들려온다. 평화로운 수면. 죄책감이 없는 잠. 유리는 천장을 본다. 이것도 선택의 여지 없이 설정된 높이다. 3일 후. 오전 11시. 유리가 중요한 이혼 재판을 준비하느라 밤을 샌 뒤 겨우 눈을 붙이고 있다. 침대에 누워있는 채로 휴대폰 한 손에 들고 있다. 검색창에 신혼집 시어머니 간섭이라고 쳐내렸다 지웠다를 반복한다. 그때 소리가 난다. 문이 열리는 소리. 유리가 깨어나 침대에서 일어난다. 누군가 들어왔다. 비밀번호를 아는 누군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그리고 목소리. 유리. 이 시간에도 자?
서인숙이다. 전직 상류층 전용 뷰티 클리닉 원장. 재벌가 사돈과의 인맥으로 강남 사교계에서 꽤 유명한 여자. 지금 그녀는 청소용품과 청소기를 들고 아파트 곳곳을 훑고 다닌다. 유리가 급히 옷을 입고 거실로 나간다. 언제 오셨어요? 도원이가 열쇠를 줬어. 이 집 절반은 내 돈이 들어간 거니까 주기적으로 봐야 하지 않나. 신혼집을 이렇게 관리하면 안 돼. 서인숙은 말하면서 소파 및 먼지를 가리킨다. 정말 거기에 먼지가 있다. 변호사 일로 밤샌 유리가 소파 청소까지 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제가 청소하겠습니다. 이미 내가 해주는 중이니까 편히 쉬어. 하지만 서인숙은 청소만 하지 않는다. 그녀는 냉장고를 열고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한다. 침실로 들어가 침대를 만져본다. 시트의 질감을 체크하는 듯이. 욕실에서도 수건의 개수를 센다. 유리는 거실 소파에 앉은 채 이 모든 것을 본다. 그리고 깨닫는다. 이것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감시라는 것을. 너는 하루 종일 회사에 있고 도원이는 스타트업에 바빠. 그러니 내가 봐주는 거야. 우리 도원이를 위해서. 우리 도원이. 그 표현에서 유리는 불편함을 느낀다. 도원은 이미 서인숙의 것이고 유리는 단지 그 자산 옆에 붙어 있는 하나의 부속품일 뿐인 것 같다. 서인숙이 거실 테이블 서랍을 연다. 유리의 서랍이다. 처방전, 신용카드, 개인 서류가 들어있다. 이게 뭐하는 서류야? 변호사 사건 파일도 섞여 있네. 유리가 벌떡 일어난다. 어머니, 제 서랍입니다. 혼인한 사이에 내 것이 어딨어. 이 집이 우리 집이면 여기 모든 게 우리 것이지. 그 말은 웃으며 나오지만 그 의도는 명확하다. 이제부터는 유리의 프라이버시가 없다는 뜻이다. 적어도 이 집 안에서는. 유리가 서랍을 닫는다. 손이 떨린다. 하지만 서인숙은 이미 본 것들을 마음속에 기록했다. 유리의 정신과 처방전, 신용카드, 비밀 통장. 이 모든 정보는 곧 무기가 될 것이다. 도원에게 전화한다. 어머니께서 왔다 가셨어. 응. 엄마가 청소를 좀 봐주신다고 했는데? 아무 연락 없이? 무슨 연락을 해? 엄마가 자유롭게 드나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엄마가 투자하신 집인데. 그 순간 유리는 깨닫는다. 이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도. 도원, 이건 정상이 아니야. 부부의 사생활이 없다는 건. 엄마는 그냥 신경 써주시는 거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전화가 끝난다. 유리는 거실에 혼자 선다. 그리고 문을 본다. 그 문이 이제 자신의 방어선이 아니라 침략의 통로처럼 느껴진다. 3주가 지났다. 서인숙의 방문 빈도가 주 2, 3회에서 주 5, 6회로 늘어난다. 게다가 그녀는 혼자 오지 않는다. 전직 클리닉 간호 직원 둘을 데리고 온다. 우리 딸 들어올 때를 생각해서 집을 완벽하게 관리해 줄 거야. 유리. 이 집은 도원의 집이지 서인숙의 딸이 들어올 집이 아니다. 하지만 서인숙의 말에서는 이미 유리를 지우고 있다. 우리 도원이를 위한 완벽한 집. 그 안에 유리라는 존재는 없다. CCTV 알림이 울린다. 유리는 휴대폰에 내려진 영상을 본다. 12시 30분. 서인숙과 간호 직원들이 집에 들어온다. 열쇠를 꺼내는 모습이 또렷하게 보인다. 유리는 스크린을 캡처하기 시작한다. 날짜, 시간, 인물. 모든 것을 기록한다. 변호사의 본능이 깨어난 것이다. 도원이 돌아온다. 어머니가 또 집에 오셨더라고. 응, 맞아. 엄마가 계속 봐주시기로 했잖아. 도원, 이건 침입이야. 이건 프라이버시 침해고 정서적 학대야. 도원의 얼굴이 굳는다. 그 순간이 결정적이다. 너 엄마를 그렇게 봐? 엄마가 너 때문에 얼마나 신경을 써주는데? 나 때문?
내가 언제 봐달라고 했어? 엄마는 그냥 신경 써주시는 거야. 넌 변호사라고 이혼 사건만 봐서 모든 가정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이 말은 치명적이다. 도원은 자신의 어머니를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 유리를 아내로 보는 게 아니라 엄마의 통제에 저항하는 외부 세력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유리가 침실로 간다. 당신은 나를 지켜줄 생각은 없고 어머니 편만 드는 거야? 도원이 뒤따라온다. 그게 아니라 엄마를 이해해 달라는 거야. 엄마도 나이 드신 분이고 나이 들었으니까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도 된다고? 그건 아니지. 도원은 대답하지 못한다. 대신 침실 불을 끈다. 그 침묵은 더 큰 거리감을 만든다. 이틀 뒤, 서인숙이 또 온다. 이번엔 화장품을 들고 유리의 화장대 위의 제품들을 하나씩 집어들고 본다. 이런 거 써? 이런 건 피부 자극이 심한데. 좋은 거 써야지. 다음에 우리 클리닉에서 받은 거 줄게. 우리 클리닉이라는 표현. 서인숙의 세계관에는 자신이 연결된 모든 것이 우리다. 따라서 유리는 그 우리에 복종해야 한다. 유리는 화장대를 열지 말 것을 요청한다. 하지만 서인숙은 웃으며 말한다. 뭘 숨길 게 있어? 남편한테 숨길 게 있으면 나한테야 더 말 못하지. 그 순간 유리는 깨닫는다. 서인숙이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도원이 그것을 묵인하고 있다는 것을. 유리는 호텔 예약 사이트를 봤다 하지만 아직 떠날 준비가 안 되었다.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 도원이 변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 하지만 그것은 변호사로서의 판단을 흐리는 감정일 뿐이다. 유리가 고소권에서 위기에 처한다. 강남 대기업 임원의 부인이 이혼 청구를 했는데 남편이 재산 은폐를 시도한 것이다. 우회 계좌, 해외 송금, 가짜 채무. 모든 추적을 끝냈다. 하지만 증거 제출 직전 남편 측 변호사가 유리에게 압박을 넣는다. 한 변호사,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하면 당신도 문제가 될 수 있어. 그 말의 의미는 명확하다. 유리를 무너뜨리려는 협박이다. 유리는 밤새 사건 자료를 정리한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커피 5잔. 담배 9개비. 유리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담배를 태운다. 일을 마무리하지 못했지만 피곤함에 못 이겨 신혼집으로 귀가한다. 도원은 이미 회사에서 자고 침실은 조용하다. 옷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유리는 침대에 누운다. 오후 1시. 문이 열린다. 유리, 오늘은 출근 안 했니? 왜 집에 있어? 서인숙이다. 역시나 무단으로 들어왔다. 유리가 침대에서 일어난다. 피곤함에 짜증이 섞인다. 어머니, 비밀번호 바꿔달라고 했는데요. 뭐? 비밀번호? 이게 뭐 하는 소리야? 이 집은 우리 집이야. 여기는 도원이랑 제 집입니다. 좀 존중해 주세요. 서인숙의 얼굴이 변한다. 웃음이 사라진다. 넌 뭐 하는 거야? 도원이를 우리에서 빼려고? 네. 저는 단지 프라이버시를 요청하는 거예요. 프라이버시. 며느리 주제에 뭐 프라이버시를.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침실 문이 열린다. 도원이 나타난다. 그는 회사에서 몰래 귀가한 것이다. 어머니와 아내의 목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엄마, 여기는 내 침실이야. 내 돈으로 사준 침실이지. 도원은 말을 잇지 못한다. 어머니의 목소리 앞에서 유리가 일어난다. 밤샐 때의 피로함, 침해당할 때의 분노, 버림받을 때의 절망이 모두 섞여 있다. 아, 알겠어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유리는 옷장에서 가방을 꺼낸다. 뭐 하는 거야? 가는 거죠. 이 집은 당신들 집이니까. 도원이 유리의 팔을 잡는다. 유리, 이렇게까지 엄마를 무시하는 거야? 무시. 저는 단지 존중을 요청했는데 그게 무시가 됐어요?
서인숙이 말한다. 가봐. 우리 도원이는 나랑 지낼 거야. 넌 뭐가 남겨질 것 같아? 그 고급 변호사 자격증, 돈, 다 내가 다 알아. 너는 아무것도 없는 여자다. 그 말이 명확하다. 서인숙이 유리를 철저히 조사했다는 뜻이다. 변호사 수입, 통장, 신용 등급, 건강 상태까지. 유리는 가방을 들고 문을 나간다. 뒤에서 들리는 도원의 목소리. 유리, 돌아와. 하지만 유리는 돌아보지 않는다. 호텔방. 강남 호텔의 스위트룸. 유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본다. 이 천장은 아무도 정하지 않은 것이다. 유리가 선택한 것이다. 핸드폰이 울린다. 도원이다. 10번째 전화. 유리는 받지 않는다. 대신 다른 전화를 한다. 네, 탑 로펌 이혼 전담팀입니다. 아, 한 변호사요? 유리, 뭐 하는 거야? 내 사건을 열겠습니다. 너 정신이 있어? 내가 상대방인데? 네.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로부터의 정서적 학대, 프라이버시 침해, 그리고 재산상 불공정한 취급을 고소하겠습니다. 변호사 동료가 입을 다물지 못한다. 유리는 밤새 서류를 만든다. 1. CCTV 영상 분석 마이너스 무단 침입 기록 38회. 2. 문자 메시지 마이너스 협박과 모욕적 발언 기록. 3. 통화 녹음 마이너스 며느리 주제의 프라이버시. 4. 신용카드 조회 마이너스 개인정보 불법 접근 증거. 5. 아파트 투자금 계약서 마이너스 법적 권리 범위 분석. 유리는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깨닫는다. 자신이 수천 건의 이혼 사건을 다루면서 놓친 것이 있다는 것을. 그것은 자신의 아니다. 자신이 변호사로서 남의 고통을 대리했지만 정작 자신의 고통은 외면해 왔다는 것을.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번엔 자신을 대리인으로 두지 않을 것이다. 사흘 뒤. 도원의 휴대폰으로 법원의 문서가 도착한다. 혼인 중 정서적 학대 및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장. 그것은 또한 유리의 최종 선언이다. 법원 가는 길. 도원과 서인숙이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온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다. 이들이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원의 변호사가 말한다. 도원 씨, 당신의 아내가 제출한 증거가 상당히 명확합니다. CCTV, 음성 녹음, 문자 기록. 모두 법정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냥 신경 써주신 건데? 신경 쓴다고 해서 남의 사생활을 침해할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특히 투자금을 이유로 한 통제는 불법적 강압에 해당합니다. 서인숙이 소리친다. 내가 투자한 집인데 왜 내가 와서 안 되는데. 법적으로 투자금은 채무 관계이지 출입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원래 계약서에 그런 조건을 명시했다면 별개지만. 변호사가 계약서를 본다. 거기에는 그런 조건이 없다. 서인숙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자신이 구두로 약속받은 것들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판사가 유리를 본다. 한 변호사, 당신은 왜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까? 유리가 서 있다. 그 목소리는 차갑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다. 저는 제 기본권인 프라이버시와 자율성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요청은 무시당했고 오히려 협박과 모욕으로 응답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부부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도원이 입을 열려 하지만 그의 변호사가 팔을 잡는다. 유리가 계속한다. 특히 투자금을 이유로 한 통제는 구속행위에 가깝습니다. 저는 아내이지만 동시에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진 성인입니다. 그것이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법정에 침묵이 흐른다. 판사가 말한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다음 공판은 한 달 뒤입니다. 법정을 나간다. 복도에서 도원이 유리를 붙잡는다.
유리, 우리 다시 말해볼 수 없을까? 유리가 도원을 본다. 그 눈은 이미 판단을 내렸다. 당신은 나를 지킨 게 아니라 엄마의 손잡이 역할을 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배신이야. 서인숙이 다가온다. 그 얼굴은 분노를 넘어 절망으로 가득하다. 내가 널 그렇게까지 안 해줬나? 이 집도 사줬고, 너희 신혼생활도 챙겨줬고. 그렇습니다. 해주셨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선의는 선이 아니에요. 그것은 거래일 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래요. 서인숙의 입이 떨린다. 처음으로 자신의 사랑이 거부당했다. 너는 이 집을 나가야 해. 네. 이미 짐을 꾸렸습니다. 6개월 뒤 1심 판결. 유리의 손을 들어준다. 도원은 유리에게 월 3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명령. 서인숙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도원에게 완전히 양도해야 함. 향후 도원은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 이혼 원인이 되기 때문. 도원의 변호사가 항소를 예고하지만 사실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고 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이다. 유리는 강남역 근처의 원룸으로 옮겼다. 작은 공간이지만 자신의 공간이다. 비밀번호도 자신이 정한다. 35세의 나이. 이혼 중인 여자. 혼자가 된 변호사. 하지만 유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대신 처음 한 가지를 시작한다. 여성 정서적 학대 피해자 모임에 가입하는 것. 수십 명의 여자들이 있다. 모두 다른 이야기를 가진 여자들. 하지만 모두 같은 경험을 했다. 사랑받지 않았지만 보호당한다는 거짓말. 도원은 어떨까? 아파트는 유리와의 결혼이 공식적으로 끝날 때까지 그의 소유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살지 않는다. 어머니 집에 있다. 그의 스타트업은 시리즈 시라운드를 받지 못했다. 투자자들은 경영 능력이 의심된다는 피드백을 남겼다. 자신의 성공을 어머니의 돈 때문에라고 생각해온 도원의 근본적인 무능함이 드러난 것이다. 서인숙은 어떨까? 클리닉은 문을 닫았다. 상류층 사교계에서 도원 아들을 아내와 싸우게 한 여자로 알려진 서인숙을 찾는 고객은 더 이상 없었다. 그녀는 강남 아파트 거실에 혼자 앉는다. 젊은 날의 사진들을 본다. 아들이 어렸을 때의 사진들. 그리고 깨닫는다. 자신이 사랑한 것이 아들이 아니라 아들을 통한 자신의 완벽함이었다는 것을. 전화가 울린다. 도원이다. 엄마, 아파트는? 넌 뭐 하는 거야? 변호사가 말했어. 아파트를 팔아야 위자료를 지불할 수 있다고. 엄마, 날 위해 뭐 해줬어? 서인숙은 대답하지 못한다. 유리가 새 법인을 만든다. 여성 이혼 변호사 서로 돕기 모임.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그것은 단순한 법무법인이 아니다. 그것은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는 공간이다. 첫 번째 의뢰인은 40대 여자.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통제당했던 여자. 유리가 말한다. 넌 죄인이 아니야. 그들이 했던 모든 것들. 그것도 사랑으로 포장했을 거야. 하지만 선택의 여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의뢰인이 울음을 터뜨린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피해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봐주었기 때문이다. 유리의 사무실. 벽에는 사건 수기들이 붙어 있다. 저는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딸이 제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그 사소한 존중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남편이 저를 버렸지만 저는 제 자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유리는 이 글들을 보면서 웃는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변화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이다. 도원의 스타트업은 문을 닫았다. 최종 대출금을 갚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인숙의 투자금도 회수되지 않았다. 그 돈은 이미 사라진 것이다. 도원은 강남의 일반 직원으로 취직한다. 월급 350만 원.
자신이 낼 위자료와 거의 같은 금액이다. 자신의 급여를 거의 다 유리에게 주고 남은 돈으로는 모텔에서 산다. 서인숙은 지방의 작은 도시로 내려간다. 옛날 친구와 함께 살기 시작한다. 그곳에는 상류층이 없다. 그곳에는 서인숙이라는 거창한 이름도 필요 없다. 그곳에는 단지 늙은 여자 하나가 있을 뿐이다. 1년 뒤, 법원의 최종 판결. 유리의 손을 든다. 도원은 유리에게 위자료 총 6천만 원을 지급한다. 그리고 아파트는 서인숙의 소유로 원래대로 돌아간다. 대신 서인숙은 도원에게 투자금을 반납할 책임을 진다. 하지만 그 돈은 이미 없다. 모든 게 끝났다. 유리는 사무실에 앉아 판결문을 읽는다. 그리고 느낀다. 이것은 승리가 아니라 도주였다는 것을. 자신은 그 집에서 도주했고, 그 관계에서 도주했고, 그 세계에서 도주했다. 그리고 여기 자신이 만든 공간에서 다른 여자들을 돕고 있다. 전화가 울린다. 모르는 번호다. 여보세요? 한 변호사님이세요? 저는 여기 강남역 근처에 사는 여자인데 목소리는 떨리고 있다. 누군가 새로운 여자가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네, 들으세요. 유리는 그 여자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리고 깨닫는다. 자신이 이 모든 고통을 겪은 이유가 자신 때문이 아니라 이 순간 이 여자의 손을 잡아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그것이 아파트보다 위자료보다 승리 판결보다 더 가치 있는 무언가라는 것을. 밤이 깊어간다. 유리의 사무실 불은 계속 켜져 있다. 그 불 아래에서 여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유리는 귀 기울인다.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여자로서. 그것이 가장 강력한 독립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된 픽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드라마 사연 연구소장